이 B 운동이 교수님도 그러시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잘 되면 외회전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석회성 건염이죠. 페이지를 안 넘어갔었네요, 제가. 정형외과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가 궁금하시면 들어보면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한 번씩 발표하는 어깨 교과서 발표가 있어가지고 연습도 할 겸 영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침 아내가 또 당직을 가가지고요. 또 오늘 마침 맡은 주제가 어깨 통증에 있어서 비수술적 치료에 관한 내용이라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깨 질환뿐만 아니고 정형외과적으로 통증에 대해서 어떤 치료들이 있는지가 궁금하시면 들어보면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식적인 것보다 심심하시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고, 저는 대본을 종이로 써놨기 때문에 종이를 좀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깨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약물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통증 치료에 이제 저런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있고, 또 저게 다 안 되면 수술을 하게 되죠, 보통. 어깨 통증은 생각보다 훨씬 흔해서 근골격계 통증 중에 세 번째로 빈도가 높고 유병률이 26%에 달합니다. 성인 3명 중 2명은 평생 한 번은 겪게 되고, 특히 40에서 65세 사이 중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중 절반이 6개월 안에 호전되고 나머지 절반이 만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 질환은 충돌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 연관질환, 그리고 유착성 관절낭염, 그리고 석회성 건염이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이 주로 오십견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석회성 건염이죠. 어깨에 석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런 거고, 회전근개 연관질환이 회전근개 파열, 충돌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의 전조증상 같은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통증들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보존적 치료에는 약물치료, 재활운동과 물리치료, 그리고 부신피질 호르몬,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고,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레이저 치료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 살펴보시면 흔히 저희가 NSAID라고 부르는 거, 해외에서는 NSAID라고 발음한다고 하는데 저는 NSAID가 편하니까 NSAID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NSAID는 콕스를 억제해서 아라키돈산의 변화 과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콕스1은 체내에서 항시 발현되어 있고 위전관계 점막의 내벽, 신장 기능 및 혈소판 응집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콕스2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발현이 유도되고, 이상적인 NSAID는 콕스1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약제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NSAID는 콕스1과 2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억제하는 Non-Selective NSAID, 그리고 콕스2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Selective Inhibitor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부 제제 형태로 복용하나 정주 형태의 주사제도 있고 피부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선택성 NSAID의 경우에는 항혈소판 효과를 지니고 있고 위전관 개항력, 혈소판 기능 저하 환자 외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콕스1과 관련된 위전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PI 등의 약제를 병용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에는 심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신부전 등이 동반된 환자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NSAID는 신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서 급성 신부전증 등 여러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흔히 저희가 타이레놀로 알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 및 해열 작용을 가진 약제이고, 앞서 말씀드린 NSAID와 다른 점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중추신경계의 콕스 기전만 억제하고 말초 조직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따라서 말초 조직에서 항염증 효과는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말초 조직에서 콕스1의 작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NSAID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전관계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있지만, 간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 최대 용량 이상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부신의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입니다. 글루코콜티코이드랑 미네랄로콜티코이드로 나뉘고, 이 중 글루코콜티코이드가 항염증 효과를 지니고 염증 반응에 관련된 여러 효소들의 감소를 유도하여 항염증 효과를 유발합니다. 반복된 말이 있네요. 좀 지워야 될 것 같고, 저도 대본을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어보니까 중복된 게 있네요. 어깨에서 주로 경구 및 관절내 주사,
견봉화 주사 등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염증의 감소에 매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사용할 때 아드레날 인서피션시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무혈성 괴사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제 유발 당뇨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물질이고 항고혈당제의 작용을 저해하여 투여 이후 수일간은 혈당 조절의 일시적 저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편유사제는 아편양제제 혹은 마약성 진통제로도 불리는 약입니다. 이는 인체의 아편유사제 수용체에 부착하는 모든 종류의 약제를 총칭하는 단어로 아편유사제 수용체는 뮤, 카파, 델타 세 종류의 수용체가 있습니다. 진통과 진정, 이상 행복감, 변비, 호흡곤란 등의 아편유사제의 작용 및 부작용의 대부분은 뮤 수용체에서 일어나며 카파 수용체에서도 진통, 진정, 호흡곤란 등의 작용을 유도합니다. 아편유사제는 프리, 포스트시냅틱 뉴런에 모두 작용합니다. 면접 전 신경원에서는 전압계폐 칼슘 통로를 막아서 글루탐산염과 서브스턴스 P와 같은 통증의 신호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해서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면접 후 신경원에서는 포타슘 통로를 열어서 세포의 신호 전달을 억제합니다. 아펜유사제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오심, 구토, 변비, 소변저류,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가 있고 내성이 있어서 의존성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장기간 투여 시 역설적으로 통각과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중에 트라마돌은 약한 미수용체 작용제로 다른 아펜유사제와 마찬가지로 수용체에 작용할 뿐 아니라 세로토닌 및 노레피네프린의 재흡수를 방해합니다. 페이지를 안 넘어갔었네요 제가. 트라마돌은 단독 제제로도 사용되지만 아세타미노펜의 복합 제제 형태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나 사만계 항우울제 등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호흡곤란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벤조디아제핀 등과 같은 중추신경 억제제와 같이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근위환제는 크게 말초작용 근위환제랑 중추작용 근위환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중추작용 근위환제는 중추신경계의 상위운동 신경원에 작용해서 진정 및 항강직, 항연축 효과를 보이는 약제를 의미합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만큼 합병증으로 오심, 어지럼증이나 졸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위환제는 근육의 강직, 연축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즌 숄더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단독 제제로 사용하기보다 NSAID 등 약제와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안과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6개월까지 초기 통증이 정상 환자보다 더 높고 ROM, 활동 어깨 관절 운동 범위 회복이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NRI인 듀록세틴의 사용은 어깨 통증을 경감시키고 특히 우울증이 있는 환자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어깨 통증 환자에서 1차 치료보다는 NSAID 등 부작용이 심한 환자 혹은 우울증 동반된 환자에서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울 및 불안 증상의 평가를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이 가장 정확하지만 거부감을 고려할 때 병원, 불안, 우울, 척도 등의 설문지를 이용해서 간단한 검사 방법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어깨 수술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 다 정신과 컨설트를 쓰면 환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문지처럼 테스트를 해서 불안하고 우울 증상이 있으시면 수술하고 나서 우울증 약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항경련제인 가바펜틴과 프레가발린은 뇌의 전압계폐 칼슘 통로에 부착해서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막습니다. 수술의 선행 진통제로 사용 시 수술 후 통증 조절 및 오심, 구토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수술 전에 진통제를 먼저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전날 먹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들어가기 직전에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약들을 사용하면 수술 후 통증이나 오심, 구토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운동치료고요. 대다수 만성 통증은 약물치료 단독으로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과 운동치료의 병행을 통해서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이 1차 치료법으로 이전부터 이용되어 왔습니다. 운동 치료는 단독 혹은 물리치료, 주사 치료와 병행했을 때 어깨 통증의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 측정은 능동 운동을 기준으로 하되 제한이 있을 경우 관절 자체가 제한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동으로도 운동 범위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깨 운동 치료는 크게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스트레칭과 근력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근력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통증이 느껴지는 시점에서 10초간 유지하도록 하며 10회 반복을 한 세트로 하여서 하루에 3세트 이상 시행하도록 권장합니다. 각 세트 사이에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도록 하고 강직이 심하여 스스로 운동하기 힘든 경우에는 가벼운 막대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이 아니고 스트레칭의 모든 운동은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10초간 유지하라는 겁니다. 운동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스트레칭 목표는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의 회복이고 방법으로는 전방 거상, 그리고 내전, 외전, 외회전, 내회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방 거상은 그림 A에서 볼 수 있듯이 베개 없이 누운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고 반대쪽 손으로 이완된 팔에 팔꿈치를 밀어 올립니다. 어디까지 돼야 하냐면 반대편 팔이 되는 만큼 돼야 됩니다. 반대편 팔이 여기까지 되면 오른쪽 팔도 여기까지 돼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내전은 B 그림에 나와 있고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반대쪽 팔로 이완된 팔의 팔꿈치를 지지한 상태로 내전하는 겁니다. 외회전을 혼자 하는 방법은 손을 깍지를 끼고 이완된 팔꿈치를 벽에 붙인 다음에 몸통을 돌려서 이 어깨 외회전을 유도하는 거죠. 내회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옆을 보고 누운 다음에 아픈 쪽 어깨를 몸통과 90도를 이루고 팔꿈치도 90도로 굽힌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손목을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수건으로 이완된 팔을 뒷짐을 지고 정상적인 팔로 수건을 뒤로 넘겨가지고 끌어올리는 이쪽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운동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스트레칭 운동들은 아프게 하셔도 됩니다. 아프게 하셔도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다거나 수술한 부위가 끊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술하고 한 2개월 정도 경과한 다음에 시행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가장 잘 아는 건 그 수술하신 분이 가장 잘 알겠지만 보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스트레칭들은 회전근개 수술 후 2개월 혹은 관절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일반인들은 다 하셔도 되는 스트레칭이고 이 스트레칭을 할 때 느껴지는 통증은 다 괜찮은 통증이기 때문에 아픈 걸 참아가면서 관절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편이 다 되는 만큼 하셔야 돼요. 위로 들었을 때 왼쪽 여기까지 되면 오른쪽도 여기까지 돼야 되고 외회전이 반대편이 여기까지 되면 아픈 쪽도 여기까지 돼야 되고 뒷짐 지었을 때 열중샷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최대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반대편만큼 할 수 있도록 운동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어깨 가동 범위 제한이 매우 심하거나 수술 직후에는 보조기를 풀고 난 직후에는 처음 스트레칭을 시행할 때 다음과 같이 봉을 활용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스트레칭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똑같이 베개 없이 누운 상태에서 어깨 너비로 막대기를 잡고 양팔의 팔꿈치를 펴고 아픈 쪽이 오른쪽이다 하면 이쪽에 힘은 빼고 손만 잡고 계시고 왼쪽 반대팔에 힘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관절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통증이 조절된 이후에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가 반대측 건측에 비해서 85% 이상 회복된 후에 시작하도록 하고 수술 환자의 경우 봉운동 및 스트레칭은 수술 1, 2개월 후에 시행하게 됩니다. 낮은 장력에서 시작해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시행하도록 하고 너무 과도한 근력 강화 운동은 다시 염증을 심화시키고 관절 가동 범위를 줄어들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고무밴드 운동은 단축성 수축뿐만 아니라 신장석 수축을 모두 포함해서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은 회전근개 근육뿐 아니라 어깨 주변 근육의 균형 있는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A는 이제 외전 운동인데요. 눈 위로 드는 거는 좋지 않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충돌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눈높이까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면 앞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45도 대각선 앞으로 들어주시는 게 좋고 팔꿈치를 다 편 상태로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시고
네, 눈높이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의 외회전 운동은 이렇게 어디 묶어놓고 하셔도 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양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손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이 B 운동이 사실 교수님도 그러시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이 B 운동이 잘 되면 외회전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이 견봉하 공간이 넓어져가지고 회전근개를 수술한 환자는 재파열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회전근개 쪽에 이제 충돌 증후군 있는 환자도 회전근개 파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외회전 근력을 강화하는 이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근력 운동들 중에 꼭 하나를 해야 된다면 이 B 운동, 예, 양손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양 옆구리에 붙이고 배꼽 정도의 높이에서 이제 양측으로 지그시 10초간 버티시는 겁니다. 거기서 10초간 버텼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쉬었다가 또 다시 지그시 벌려서 잘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90도에서 지그시, 네, 양 팔꿈치를 허리에 붙이시고 그래서 다시 모았다가 고무밴드를 잡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냥 하고 있는데 없어서 지그시 벌려주고 버티고 돌아오고. 교수님께서 외래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번씩 하라고 하시거든요. 10번이 이게 10번이 아니고 이거를 10번 하는 게 한 세트. 그래서 10세트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운동을 이제 반대로 안으로 모아주는 게 요 이제 마지막 C 운동이고, 나머지도 다 해주시면 좋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 B 운동입니다. 고무밴드가 이제 색깔별로 장력이 다 달라가지고 제일 약한 것부터 차츰차츰 시작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술 직후에 있는 분들이면 바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수술자의 그 재활 프로토콜을 따라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온열 치료가 있고, 온열 치료는 조직 온도 상승으로 혈관 확장을 유발하고 혈류 흐름의 증가가 손상된 조직으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분의 전달을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대사율을 높이고 연부 조직의 신장력을 증가시키며 통증 역치를 높여서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온열 치료는 열이 침투하는 깊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표층열 치료에는 핫팩, 적외선 등이 있고, 이는 통증 및 근긴장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열의 도달 깊이에 따라서 또 중복된 말이 있군요. 표층열 치료. 보다 깊은 조직까지 열을 전달하는 심부열 치료에는 초음파 그리고 단파 투열 등이 포함됩니다. 경관절의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는 심부열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한냉치료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부종과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 전달 속도를 늦추어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로 급성기 통증이나 염증, 부종이 동반된 경우에 사용되고, 아이스팩, 냉각 스프레이 등이 사용됩니다.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 후에 한냉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전기치료는 텐스랑 ICT로 나뉘는데,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인 텐스는 피부에 전극을 부착해서 전기 자극을 가하는 방식이고, 이는 주파수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고주파 자극은 주로 감각신경을 자극해서 즉각적 통증 완화를 도모하고, 저주파 자극은 근육의 수축을 유발해서 체내 엔돌핀과 같은 내인성 아편 유사제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치료 텐스의 기전은 관문 조절설인데요. 이것은 척수 후각에서 통증 신호를 전달하는 가는 신경섬유인 C 신경섬유의 신호보다 전기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된 굵은 신경섬유의 A 베타 섬유의 자극이 먼저 전달됨으로써 통증의 관문을 닫아버리는 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것을 억제해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경감시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간섭파 전류 치료인 ICT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중주파 전류를 교차시킬 때 발생하는 간섭 현상을 이용하고, 이는 단일 전류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피부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도 심부 조직까지 효과적으로 전류를 침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부의 통증을 완화하고 국소 혈류 양을 늘려서 부종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인 ESWT는 체외에서 발생시킨 고에너지의 음향 파동의 형태로 된 충격파를 인체 내부의 병변 부위에 집중적으로 전달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압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이를 통해 조직의 신생혈관 형성을 돕고 국소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조직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적 물질들을 감소시켜서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ESWT에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포커스 타입이랑 라디얼 타입으로 나뉩니다. 포커스 타입은 에너지를 특정 부위에 집중시켜서 깊은 곳의 힘줄이나 석회성 건염 부위를 타격하는 데 적합합니다. 최근에는 어깨의 텐디노패티 등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방사형은 에너지가 넓게 퍼지면서 피부 가까운 층에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넓은 부위의 통증을 조절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프로즌 숄더나 로테이터 커프 디지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타입 에너지는 매우 단기간 높은 압력으로 지속되는 반면에 라디알 타입 에너지는 낮은 압력으로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주사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놓는 방법은 크게 인플레인 테크닉 그리고 아웃플레인 테크닉이 있습니다. 특징은 인플레인 테크닉은 바늘의 전체 모습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바늘이 나타난 거죠. 바늘이 통과하는 거리가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진행 방향과 깊이를 보기가 쉽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아웃플레인 테크닉은 바늘의 끝부분만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 형태고 목표의 가장 짧은 거리로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행 경로 파악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 유도화 주사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정확한 위치에 안전하게 약물을 주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숄더에서 어깨에서 주로 주사하는 부위는 A에서 보면 이게 이제 글레노 휴메럴 조인트 안에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상완골 뜨고 이게 견갑골 쪽 이거인데 그 사이로 주사를 하는 초음파 영상입니다. B는 서브아크로미얼 스페이스에서 서브델토이드 벌사에 인젝션한 사진이고, C는 아웃플레인 테크닉 사진이고, 이두건 장두의 점액낭에 주사 바늘이 위치한 그런 영상입니다. D는 초음파 영상은 아니고 플루오로스코피 영상으로 골성 구조물 및 조형 증강 영상을 볼 수 있으나 연부 조직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고 방사선 노출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들이 방사선을 많이 맞고 또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딸을 많이 낳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도 따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어깨에서 시행하는 주사 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이고 활액막의 혈류를 감소시키고 백혈구 및 사이토카인 생성 억제를 통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즌 숄더, 그리고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슬랩 병변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주사할 때 대부분 단독으로 투여하기보다는 국소 마취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 미만에서 힘줄 파열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투여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안면홍조, 불규칙 월경, 당뇨 환자에서 일시적 고혈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각 내에 적절히 주사를 위치하고 반감기에 맞춰서 충분히 투여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주사에 사용되는 여러 제제가 있으며 트리암, 프레드니솔론과 같은 입자성 스테로이드, 그리고 덱사메타손, 하이드로콜티손 같은 비입자성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성 스테로이드가 잔류기간이 길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리암시놀론의 경우 21일 정도 잔류한다고 합니다. 국소마취제는 스테로이드의 용매로 작용해서 그 부피를 늘려 관절각 내로 적절히 스테로이드가 퍼지도록 돕습니다. 또 로피바카인이 리도카인에 비해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심장이나 뇌에 있을 수 있는 전신적 부작용의 빈도가 적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히알루론산은 관절 연골 및 활액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점 탄성을 통해 윤활 및 충격 흡수 작용을 하고 사이토카인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항염증 및 연골 보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 통증 호전 및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최근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및 고찰에 의하면 스테로이드 투여 및 운동치료에 비해서 우월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서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당뇨 환자 등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기 어려울 때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PRP, 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입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만을 추출하여 환부에 주입하는 방법이고, 혈소판 내부에 수많은 성장 인자가 들어있어서 이들이 손상된 조직의 세포 분할을 돕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특히 프로즌 숄더에서 조직 재생 촉진 및 염증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전근개 봉합 수술 시에 PRP를 함께 적용해서 텐던 힐링을 높이려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회전근개 부분 파열 시 PRP를 이용한 주사 치료가 통증 호전 및 기능 개선에 유의한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있으나 PRP의 준비 및 제조 과정에 따라 방출되는 사이토카인의 양이 달라지며 현재까지 표준화된 제조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증식치료, 즉 프롤로테라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치료는 고농도의 포도당과 같은 자극성 물질을 손상된 인대나 힘줄의 뼈 부착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의도적으로 국소적 염증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몸의 자연적 치유 기전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통증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를 혼합해서 주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약해진 인대와 힘줄을 증식시키고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체줄기 세포는 배아줄기 세포보다 언코제닉 포텐셜 및 면역 거부 반응이 적고 채취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 골수, 지방, 윤활막, 골막에서 추출한 메센키멀 스템셀을 많이 활용합니다. 중간엽 기질 세포는 손상된 조직의 세포로 분화 및 다양한 성장 인자 분비를 하여 혈관 증식과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동물 실험 단계에서 봉합한 회전근개의 회복 촉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PDRN 주사는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를 고온에서 정제 및 가공한 약재로 면역원성 부작용이 없고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해서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 실험상 회전근개 봉합 후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회전근개 건염에서 사용 효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고 어깨 질환에서 효과를 판단하기에 대규모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주사 치료와 관련된 술기에서 수압팽창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결건에서 관절낭 구축에 의한 용적 감소, 관절 강직 해결을 위해 시도되는 방법이고, 관절화 상완 관절각 내로 생리식염수와 국소마취제, 스테로이드 및 조영제 혼합 용액을 30ml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액을 밀어넣을 때 발생하는 압력으로 관절각 용적의 증가를 유도합니다만 수압팽창술의 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석회흡인술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로 석회성 건염 환자에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급성기에 고려되는 시술이고, 힘줄 내에 쌓인 석회성 물질을 직접 뽑아내는 방법으로 건 내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서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술은 초음파를 통해 석회의 정확한 위치와 양상을 확인하면서 진행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고 다시 뽑아내는 세척 과정을 통해 석회를 잘게 부수고 흡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석회의 흡수를 돕고 염증 반응을 줄여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한 번에 흡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침착물이 많으면 여러 차례 찌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회전근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깨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견갑상 신경 차단술입니다. 어깨 질환에서
어깨 질환 신경 차단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견갑상 신경 차단술이라는 말이겠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신경 차단술, 견갑상 신경 차단술입니다.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서도 외래 기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도 시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갑상신경은 글레노휴메럴 조인트, 극상근, 극하근 등 어깨 관절 및 주변의 약 70% 정도 감각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를 차단할 경우 효과적인 진통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없이도 네비아저 포탈 직하방으로 인젝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초음파 유도와 수프라스케플러 노치를 찾고 정확도를 높여서 인젝션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리도카인 스테로이드 병용 투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가 많으나 리도카인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네비아저 포탈이라 함은 오구돌기의 기저부의 외측 경계선을 쇄골의 후방 경계와 견갑극의 전방 경계 사이의 공간까지 이었을 때 세 경계 사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어려운데 보시면 오구돌기 기저부의 외측 경계선 그리고 쇄골의 후방 경계선 이렇게 가는 이 선과 오구돌기 기저부의 요게 오구돌기 기저부고 외측 경계선 이 점과 이 선 그리고 견갑극의 전방 경계 이 선과 이 선의 전방 경계 그러면 대충 여기가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라는 거죠. 예. 수프라스케퓰라 너브가 지나가는 자리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어깨 통증 환자의 기능 회복 치료였고, 다음은 수술 후 기능 회복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다른데, 먼저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봉합술을 시행하고 하는 기능 회복 치료이고, 페이즈 1 시기에는 수술 후 6주, 보통 6주까지를 의미하고, 저희는 그 파열의 범위, 얼마나 수술 전에 얼마나 파열이 컸느냐에 따라서 이제 1cm 미만, 1에서 3cm, 3cm 이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파열의 범위가 작을수록 보조기를 착용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파열이 1cm 미만의 경우였다 하면 4주, 1에서 3cm다 하면 5주, 3cm 이상이다 하면 6주까지 보조기를 착용하게 됩니다. 그게 페이즈 1 단계고, 보조기를 찼을 때는 당연히 어깨 운동은 못하니까 이 손 운동, 이제 손 쥐었다 폈다, 잼잼이라고 하죠. 그리고 손목 돌리기, 그리고 팔꿈치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깨 으쓱으쓱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수술한 팔 계속 붓기 빠지도록 주물러 주라고 교육을 합니다. 네, 저희 정형외과는 그렇고, 그다음에 페이즈 2 시기는 수술하고 6에서 10주간 의미를 이야기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봉 운동을 이용해서 그 관절 범위 회복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페이즈 3는 수술하고 10에서 14주 정도 관절 운동 범위를 계속 향상시키고 견갑 안정화 운동, 상완와 관절의 점진적 부하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즈 4는 수술 후 3개월부터 근력 향상을 위해서 탄력 밴드 저항성 운동을 하는데, 그 전에 그 관절 범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관절 범위를 다 회복시킨 다음에, 충분히 회복시킨 다음에 고무줄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근력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회전 운동이 되겠습니다. 페이즈 5는 수술하고 6개월 기간으로 스포츠 활동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외래 오시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그 회전근개 수술하고 언제부터 운전을 해도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교수님께서는 보조기 풀고 나서 운전을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수술하고 이제 한두 달부터는 운전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수술하고 재활치료의 성과는 통상적으로 외래 일정에 맞춰서 수술하고 6주, 3개월, 6개월, 1년 주기로 평가하게 되고 통증은 널리 사용되는 바스 스코어를 사용하며 운동 범위는 further flexion, external rotation, internal rotation 각 방향을 측정합니다. 근력은 어깨 기능과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고 수술 후 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술이 잘 됐느냐를 평가할 때 근력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 검사 방법으로 아이소카이네틱 머슬 퍼포먼스 테스트를 많이 사용하고 수술 6개월 또는 1년 시점에서 검사를 통해 수술 후 기능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기능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평가 도구들이 있는데 이 중 상지 전반의 기능 장애를 평가할 때 DASH가 많이 사용되고 어깨 기능에 집중한 평가 도구로 심플 숄더 테스트 그리고 숄더 페인 앤 디서빌리티 인덱스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경관절 관절 성형술 후 기능 회복 치료이고 해부학적 경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직후 수동적 경관절 운동을 시행합니다. 재활치료는 시기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뉘고 1단계는 POD 4주까지 브레이스를 착용하고 지내며 수동 관절 범위를 서서히 증가시켜서 further flexion 90도, external rotation 45도까지 관절 운동을 시행합니다. 2단계는 POD 4주에서 2개월까지로 브레이스 오프하고 보험을 이용한 관절 운동 및 병밀기, 능동 보조 운동, 도르래 운동을 시행합니다. 3단계는 POD 2개월, 빠르면 6주에 시행하고 일상생활 동작의 정상화가 목표이며 능동적 관절 운동을 시행합니다. 4단계는 POD 3개월, further flexion 140, external rotation 60 이상이 될 경우 시작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근력 강화를 훈련합니다. RTSA는 삼각근이 관절의 1차적 관정화 근육으로 작용을 하고 디슬로케이션의 위험성이 해부학적 인공관절 치환술에 비해서 더 높으므로 수술 후 12주 동안 중립을 벗어난 경관절 신전, 내전, 내회전을 동시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단계의 시기 운동 방법은 앞선 해부학적 경관절, 인공관절 치환술과 비슷하고 9에서 12주 후반기에서는 앉은 자세에서 삼각근 강화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3단계는 POD 3개월 이후 액티브 ROM 및 근력 강화를 시행하고 3kg 이상의 무게는 들지 않고 삼각근을 포함한 어깨 관절의 근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발표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43분이 됐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발표를 빨리 해야 되고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전공의들과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 드리고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수정 혹은 첨언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어깨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오주환 교수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아픈데 자꾸 운동만 하지 마시고 검사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